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나이 65이 되던 해, 저는 가족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며느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크루즈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고 그녀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악녀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청중을 알아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즐거운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제 나이 65이 되던 해, 저는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회도 레스토랑도 아닌 그저 따뜻한 가정식으로요. 꽃, 따스한 조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식탁에서의 웃음소리, 사탕을 든 손주들, 소소한 대화, 가족이 여전히 곁에 있고 제가 여전히 그들 삶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물도, 이웃도, 그 어떤 외부인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이들만을 불렀습니다. 3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레시피를 고르고, 향신료를 사고, 좋은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다녀오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랐습니다. 식당에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하얀 식탁보를 깔았습니다. 얇은 유리잔과 남편과 은혼식 때 함께 샀던 바로 그 커피 보케 찻잔 세트를 놓았습니다. 자잘한 진주 단추가 달린 짙은 남색의 새 원피스도 샀습니다. 그 옷을 입으니 저는 단정하고 소박하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 단정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세요. 그렇게 입으시니 정말 사모님 같아요. 저는 두꺼운 종이로 만든 엽서에 또렷한 필체로 이름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식탁에는 모든 것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 그의 아내 서아, 제 손자 하준, 최근에 7살이 되었습니다. 어린 하윤이는 5살입니다. 제 여동생 미경과 그녀의 남편 재호, 그리고 식탁 끝에는 제가 앉아 모든 것을 보고, 챙기고, 제때 음식을 덜어주고, 잔을 채워주고, 미소 짓기 위해 안주인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집안에는 갈비찜 냄새, 마늘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는 국화, 글라디올러스, 아스터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도 켰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시간을 착각했나? 아니요, 달력에는 분명히 오후 6시 정각, 생신 저녁 식사, 집에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모두에게 전화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갈게요. 6시 30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에 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신호가 가다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2번째 벨이 울리면 받았으니까요. 저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걸 거야, 차가 막히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긁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서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븐 속의 고기는 식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내내 공들여 만든 견과류와 글레이즈를 얹은 초콜릿 케이크는 주방 식탁 위에 단정하고 반짝이는 모습 그대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텅 빈 집, 8인용으로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잊어버린 것도 늦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집안은 유난히 적막해졌습니다. 고요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낡은 아파트에서나 느껴질 법한 그런 공허함.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왜 소셜미디어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미소 짓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흩날리고 하늘하늘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근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푸른 바다, 드넓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판, 태양, 바람, 사진 밑에는 꿈의 크루즈, 가족의 행복, 이 여행을 선물해준 운명에 감사하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윤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재호도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어느 선실인 듯 했습니다. 석양.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미소 짓고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저만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이 올라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제주도나 해외 어디쯤 지중해 크루즈 위에서 웃고 먹고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갔습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딱 금이 갔습니다. 아픔도 서운함도 아닌 내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는 그런 침묵. 그들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생일에 맞춰 미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민준이도, 서아도, 심지어 일주일 전에 마트에서 식탁에 어떤 초를 놓을지 함께 의논했던 미경이조차도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우개였다. 저를 그냥 잊은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정중하고 조용히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서아가 깜짝 여행을 준비했지 뭐예요. 저희 비행기 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참.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온 가족, 여동생과 손주들, 이모까지 전부 비행기를 타느라 생신에 못 온다고 말하는 걸 깜빡할 수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1초만 더 들고 있었다면 부숴버렸을 겁니다. 저는 오븐을 끄고 케이크를 랩으로 씌워 냉장고에 넣고 촛불을 끄고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접시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거의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아는 그날 저녁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승리감 혹은 권력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5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등을 대고 누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몸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도 가슴속도 아닌 삶 속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가족 행사를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 우연, 재미있는 엇갈림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뚜렷하고 차가운 패턴으로 맞춰졌습니다. 하준이의 생일, 그때 4살이었습니다. 저는 선물과 풍선, 케이크를 들고 미리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면 늘 그렇듯 기쁨에 차서요. 그런데 서아가 문 앞에서 죄책감 어린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모르셨어요? 저희 행사를 내일로 옮겼어요. 사정이 좀 생겨서요. 민준 씨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나 봐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풍선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는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자르지 않을 케이크를 든 채로요. 나중에 민준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말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파티 오늘 맞아요. 서아가 뭘 착각했나 봐요. 엄마가 못 오신다고 했다던데 그녀가 제가 못 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하윤이가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 저는 서아에게 3번이나 몇 시에 데려다 주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아주 일찍 가요. 7시쯤요. 힘드실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8시에 갔습니다. 보온병에 담은 따뜻한 차와 사진기를 들고 비를 맞으면서요. 원장 선생님은 놀라셨고 하윤이는 8시 30분에 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저는 교실로 다가가 민준이가 아이의 모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덤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타인처럼요. 나중에 서아가 말했습니다. 어머, 오실 줄 몰랐어요. 이런 비 오는 날 힘들게 오시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힘들게 오지 않기로. 그것이 바로 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지난 설날, 명절 이틀 전 서아가 전화했습니다. 동정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민준 씨가 너무 피곤해해서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돼요. 올해는 저희끼리 조촐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저희랑 아이들만요. 저는 이미 만두를 빚을 준비를 다 해놓았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낡은 소나무 분재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옛날 영화를 보며 어제 먹다 남은 잡채를 데워 먹었습니다. 나중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걔네 파티했더라. 20명은 왔던데 민준이 대학 친구들까지. 언니는 안 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동생조차도 제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깜빡 잊은 전화들, 제가 잘 나오지 않은 사진들, 제가 끼지 못한 대화들, 따로 서아는 제 건강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 같고 무리하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저는 65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부르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저를 마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고 저는 그것을 느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크루즈 사진을 본 후 저는 처음으로 소셜미디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훑어보았지만 이내 눈길이 멈췄습니다. 무대 위 하준이의 사진. 학교 학예회였습니다. 고슴도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민준이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션에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오늘 최고로 빛났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학예회가 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아니요, 취소됐어요. 서아가 대답했었습니다. 반 애들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사진 속에는 강당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배경에 있는 얼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진마다 친구 결혼식, 시골 여행, 새해, 생일, 어디에나 그들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치 제가 비 오는 거리에서 창문을 통해 제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곳에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가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로 다가가
화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민준이가 저와 함께 메리골드를 심었던 곳, 어릴 때 텃밭놀이를 하며 뒹굴었던 곳, 언제부터 그는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을까? 답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서아가 나타난 이후부터,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제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서아가 주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가족 전통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요. 일정이 꽉 찼어요. 매번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무례함도 없이 그저 제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게 되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만날 때마다 저를 어떻게 안았는지 기억해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부드럽게, 마치 연로하고 병든 할머니를 대하듯 아직 도시 절반은 거뜬히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을 끊었는지, 할머니는 쉬셔야 해, 할머니는 힘드셔, 건드리지 마. 민준이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던졌는지, 당신 엄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하윤이를 맡겨도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그녀와 똑같은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민과 거리감과 무관심한 친절함으로 마치 제가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혼자 키운 내 아들 민준이 그의 아버지가 떠났을 때 그를 위해 제가 두 탕을 뛰며 일했습니다. 그를 위해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침묵 이후 그 불발된 저녁 식사 후 사흘째 되던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침 부엌에서 가운을 입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 없이 오지 않고 갑작스러운 손님은 제게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저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로 밖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 피곤한 얼굴, 불안한 눈빛, 좋은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꾀죄죄한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길을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서 서성거리며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준 씨 어머니 이정희 여사님 맞으신가요? 제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우진입니다. 서아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두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남자는 렌즈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 있었지만 몸 자체에서 어떤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현관에 서 있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선생님 아드님 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준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4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턱에 흉터가 있어요. 갈색 눈동자에 생각에 잠기면 눈이 살짝 사시가 되죠.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응급실에 데려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초조하게 핸들을 쥐고 있었고 서아는 접수처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어떻게 이걸 알지? 들어오세요. 저는 겨우 말을 쥐어짰습니다. 진정하시고요. 그는 재킷을 벗지도 않고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무릎은 모은 채
마치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 도망갈 기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압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온 미친놈이 헛소리하는 걸로요. 하지만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드님보다 훨씬 전에 서아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직 강미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진지한 관계였죠. 제가 청혼했습니다. 그녀도 승낙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사라졌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녀가 없었습니다. 짐도, 쪽지도, 아무것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는 말을 멈췄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경찰, 광고, 사설 탐정, 소셜미디어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땅으로 꺼진 것 같았죠. 몇 달 후 사설 탐정이 말하더군요. 어떤 여자들은 그냥 찾아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제가 부산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를 보았습니다. 서아, 다른 이름과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7살짜리 남자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거울상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6살쯤 된 남자아이, 저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턱을 보세요. 눈을, 미소를.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하준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에 저는 며칠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다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가 알아냈습니다. 서아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강미라. 이미 2번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다 빠르고 돈과 함께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두 남자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이 시작되면 사라졌다고. 특히 임신했을 때요.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논리적으로 들어맞았습니다. 왜 저에게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법원이나 민준이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아직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보시잖아요. 저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생일, 명절, 파티, 어디에나 그녀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만 지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지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녀가 하준이 머리를 깎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구해 제 DNA와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만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그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요. 그걸 열어보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 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하준이가 제 아들이라면 선생님께서도 그의 진짜 할머니이십니다. 피가 아니라 삶으로요. 저는 그녀가 선생님마저 지워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밖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날, 평범한 집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막 나타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사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하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떠준 폼폼 달린 모자, 예전에는 할머니 라고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던 모습. 하지만 최근에는 서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모습. 그리고 길에서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하윤이, 그리고 그냥 전화하기보다 명절에만 전화하는 민준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영원히.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 없이 오직 숫자와 건조한 문구, 결론만이 담긴 평범한 종이 한 장.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인생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그랬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7%. 하준이는 강우진의 아들이지 민준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거기서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요. 모든 것이 실수이길, 어떤 장난이길, 잘못된 분석이길 바랐지만 문서는 진짜였고 엄격했으며 무자비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안개 속이었고 눈앞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준이가 잠을 잘못 잘 때 제가 흔들어주던 모습,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주던 모습, 함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그가 제 코에 물감을 묻히고 제가 무섭게 화내는 척하던 모습. 저는 그를 제 핏줄인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마치 공기마저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께 이게 얼마나 충격일지 압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니 속이 안 좋더군요.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나요? 제가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제 결과를 받았지만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봤을 때 모든 것을 알았죠. 그걸 못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릴 때처럼 이를 닦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흑백, 컬러, 어떤 것은 멀리서 찍은 분명 줌으로 당겨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놀이터의 하준이, 학교 산책 중인 하준이, 네, 따라다녔습니다. 끔찍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하준이, 제가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우리 동네 거리였습니다. 당신, 내 손자를 우리 집 창문 밑에서 찍었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요. 그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제 아이를 빼앗겼다면 저 역시 창문 밑에 서 있었을 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서아 혹은 강미라, 그녀의 진짜 이름이죠. 그는 다른 폴더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서류, 사본, 사진. 이 모든 걸 어떻게 구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탐정이요. 그는 유능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2번의 결혼, 하나는 대구에서, 다른 하나는 부산에서, 둘 다 나이가 많고 부유한 남자들과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빠른 이혼, 두둑한 위자료, 완전한 실종. 그는 학교 사진을 꺼냈습니다. 17살 소녀, 머리는 묻고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단지 더 젊었을 뿐. 그리고 그 소녀의 눈에는 무언가 포식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기에 찬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데 익숙한 사람처럼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이 18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빠른 만남, 인맥, 남자들, 그 다음은 아시겠죠. 선생님 아들, 저는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준이는 민준이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 가족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임신, 결혼, 조산이라는 이름의 깜짝 선물. 저는 민준이가 제게 전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산부인과 가요. 서아가 7개월인데 의사들이 지금 시작될 수도 있대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이가 좀 작긴 하지만 건강하고 보기에는 만사가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조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는 제때 태어났습니다. 단지 민준이의 달력이 아니라 강우진의 달력에 맞춰서요. 그녀는 임신 2개월 차에 민준 씨를 잡았습니다.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남, 교제, 빠른 친밀감. 한 달 후 임신, 석 달 후 결혼, 그리고 4달 후 출산.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교과서처럼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착하고 순진하죠. 그녀가 그를 고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아픔도 서운함도 아닌 분노. 소리 지르는 분노가 아니라 조용하고 타오르는 영혼의 부은 끓는 물 같은 분노였습니다. 그럼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서아가 어떻게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집안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어떻게 민준이가 점차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저에게서 멀어졌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적이고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모든 사람과 단절시킵니다. 친구들은 방해가 되고 가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당신은 그녀와 단둘이 숨 쉴 공간도 없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사라집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이런 짓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편리한 아버지를 찾았을 뿐입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던 그 벤치, 제가 10살 때 그가 좋아하던 수선화를 심었던 그 땅 조각.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선함을 이용해 편리한 이력을 만든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오셨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선생님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녀는 선생님을 가족의 삶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 모든 명절을 봤습니다. 그녀는 중심에 있고 선생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캔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의 삶에서 선생님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가 아니라 진실로요. 저는 종이를 들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고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크루즈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사진, 폴더,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강우진과 2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분별력 있으며 히스테리 없이 좋은 기억력과 매우 차분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부터 모든 중요한 것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준아, 안녕. 토요일 저녁에 서아랑 아이들이랑 우리 집에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너희랑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심각하신데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그냥 우리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너희 없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단다. 평소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배경에서 서아가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경계하는 목소리.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톤은 분명히 통제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네요. 걱정하나 봐요. 혹시 크루즈 때문에 서운하셨냐고. 서운했다. 마치 제가 빵을 떨어뜨리고 우는 것처럼 들리는 단어. 제 가족으로부터 지워진 채 몇 주 동안 혼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요. 저는 그가 평온함을 들을 수 있도록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에게 아무것도 서운하지 않다고 전해줘. 그냥 가족답게 긴장 없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 토요일 6시 괜찮겠니? 물어보고 다시 전화할게요. 그는 38살이고 아내의 허락 없이는 친어머니 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갈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후 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네, 6시에 갈게요. 저는 고맙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은 분주함 없이 하지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준비 속에서 보냈습니다. 강우진과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민준이에게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는 서류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아의 개명 서류, 그녀의 이전 결혼에 대한 구청 기록, 사건의 연대기. 그는 토요일에 저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말해야 해요. 그 후에 당신이 언제 나타날지 결정합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토요일은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회색빛 날, 찌푸린 하늘. 모든 것이 마치 불안한 기다림의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생일 때마다 항상 부탁하던 바로 그 음식. 마늘을 곁들인 소고기찜, 버터를 넣은 감자 피레, 견과류를 곁들인 껍질콩,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사과파이. 식탁에는 제 생일에 끝내 사용하지 못했던 바로 그 찻잔 세트를 놓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접시는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 정확히 6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온 것은 하준이었습니다. 무릎이 해진 빨간 재킷을 입고 활기찼습니다. 할머니, 저 수영 배웠어요. 개연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할 것이고 그에게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이입니다. 그는 죄가 없고 그는 제 아이입니다. 토끼야, 먼저 손부터 씻으렴. 하윤이는 더 조용히 헝겊 인형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뒤따라 들어와 예전처럼 저를 안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예전 같다고 느껴졌지만 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크림색 원피스,
풀어헤친 머리, 은은한 향수 냄새. 이상적인 아내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진지하시네요. 그녀는 제가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을 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이 우연히 중요한 날이 되었을 뿐이야. 저녁 식사 동안 저는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행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무엇이든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듣고, 보고, 민준이가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서아가 어떻게 그의 말을 끊는지, 하윤이가 파일을 달라고 제게 손을 뻗을 때 어떻게 가로채는지, 어떻게 모든 말, 모든 제스처를 통제하는지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저는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게 하고 우리는 이야기 좀 하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중요해. 서아는 긴장했습니다. 내일 유치원 가야 해서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아야. 제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일과나 미래에 관한 이야기야. 제발 있어줘. 민준이는 그녀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봉투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진실에 대해, 가족에 대해,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서아는 이미 긴장했습니다. 등은 꼿꼿하고 손은 깍지 끼고 시선은 제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차분했습니다. 아직은 이게 뭐예요? 그가 폴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준이의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란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아이에게서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어. 하지만 채취한 사람이 있단다. 7년 동안 빼앗긴 아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 하준이는 그의 아들이야. 민준이는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서아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쳤군요. 어머님, 제정신이 아니세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우리 가족을 망치고 계세요. 망상이에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자리에 앉아. 미라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마를 때렸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아, 아님이라는 마치 제가 물리적으로 때리기라도 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요?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2번의 결혼 증명서, 연대기, 사진, 신분증 자료, 임신 기간 비교, 사진, 모든 것. 그녀는 내 삶에 들어왔어. 민준아, 임신한 채로 2개월 차에 빠르게 너를 사랑에 빠지게 하고 빠르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출산하고는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말했지. 민준이는 분석 결과를 열어 마치 다른 언어로 쓰인 것처럼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아들아, 하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그를 키웠어. 그는 너를 사랑해. 이건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서아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저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너는 통제를 원했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얻었어. 하지만 너는 한 가지를 잊었어.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내 가족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걸 더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더욱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민준이는 여전히 DNA 분석 결과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점을 응시했습니다. 서한은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침묵했습니다. 변명도 비난도 없이 오직 조용하고 무거운 숨소리만. 민준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알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이 거짓말 위에 모든 것을 세웠어. 너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삶으로 내 아들이 된 아이 위에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 배신감, 혼란, 수치심. 마치 자신이 속았는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아주고 밤에 일어나고 말하는 법을 가르쳤죠. 저는 그를 사랑했고 사랑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빼앗지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너는 네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 이게 처음부터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 서한은 벽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필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손가락은 뼈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미행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우진, 아이의 아버지가 그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어. 그는 스캔들을 원하지 않았어. 그는 그냥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몇 년 동안 나를 지웠어. 조금씩.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명절. 그 다음에는 내가 사라져야 할 온전한 삶. 하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아. 민준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한은 갑자기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녀는 문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네가 지난번처럼 도망치려 한다면 우리는 너를 찾아낼 거야.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되찾을 거야.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당신에게는 권력이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나에게는 진실이 있지.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떠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쾅 닫지 않고 거실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민준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이야기 좀 하자.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죠? 함께.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되진 않겠지. 쉽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어. 강우진. 그는 하준이를 사랑해. 그는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는 참여하고 싶어 해.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얻게 될 거야. 우리는 민준이와 함께 부엌에 늦은 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때때로 그냥 식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죠. 알고 보니 그냥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건 약점이 아니야, 민준아. 그건 신뢰야. 네가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들에게는 안정이 필요해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강우진의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야. 너는 하준이가 거짓 속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잖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떠나기 전 민준이는 현관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응,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까지도요.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냥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을 뿐이야. 이틀 후 서아, 즉 강미라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히스테리도 설명도 없이 민준이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사라지게 내버려둬. 그게 모두에게 더 쉬울 거야. 민준이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의 딸 하윤이, 그리고 하준이는 아무리 어려워도 두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생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힘들어졌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반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고통 없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올곧고 진짜였습니다. 제가 부엌에 서서 채소를 썰고 있을 때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디저트 사왔어요. 그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자기 몸의 거의 2배만 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윤이가 조심스럽고 집중해서 노란색 데이지 꽃다발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거 할머니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는 노란색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그녀를 안고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애기. 정말 예쁘구나. 문가에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살은 빠졌지만 얼굴은 환해졌고 눈은 맑았습니다.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서아가 남긴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우진이 약간 긴장하고 조금 겉도는 듯했지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끝내주는데요. 민준이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드신 허브 닭 요리죠? 바로 그거야.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이가 특별히 부탁했어. 이제는 아빠 어릴 때 먹던 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단다. 네. 하준이는 이제 두 아버지를 모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그냥 아빠, 강우진은 우진 아빠.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까 봐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일에 어른들보다 더 현명했습니다. 하준이는 새로운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간단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빠가 2명이고 한 아빠는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해. 하윤이는 오랫동안 엄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밖을 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뻤어. 하지만 자주 화를 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고 차분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수업.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거나 강우진에게 놀러 갔습니다. 그는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가까이 있으면서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존중하며 불필요한 것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그의 집에서 잤습니다. 민준이와 강우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거의 오랜 지인처럼 대화했습니다. 그들 둘 다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협력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며 아이들이 이미 잠들었을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눈이 멀었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것이 편리해 보였어요. 여기에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함이었죠. 가짜, 내 탓이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믿었어. 그리고 믿음은 실수가 아니야. 거짓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 실수였을 거야. 강우진은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요.
하준이가 당신 성을 쓰잖아요. 박민준. 저에게도 그게 중요해요. 제 성을 두 번째로 추가해서 저와 그 아이 사이에도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해요. 공식적으로 강우진 박이 되겠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네요. 고마워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옆방에서 이미 코를 골기 시작한 이 소년에게 똑같이 헌신적인 두 사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다. 우리 중 누구도 서아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아이들을 되찾으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녀는 전했습니다.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내가 없는 셈 쳐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더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밤중에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준이는 더 이상 엄마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바꿀 것이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살고 그림을 그리고 달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강우진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하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할머니, 저는 우리 반에서 제일 부자예요. 왜?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빠가 2명이고 할머니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보모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저녁 식사 때 우리는 이제 웃었습니다. 예의상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녀볼지, 하윤이가 춤을 배우기에는 어디가 더 편할지, 어떻게 번갈아가며 학부모 회의에 갈지, 민준이와 강우진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소년과 소녀, 그리고 정직함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삶으로 뭉친 2명의 어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강우진이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쫓아내지 않으셔서요. 그러실 수도 있었잖아요. 할머니시니까. 저는 낯선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는 일부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1년이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 서화도, 그 DNA 검사도, 그 눈물과 힘든 대화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러다 마당을 뛰어다니는 하준이를 보고 제 담요 위에서 책을 손에 든 채 잠든 하윤이를 보면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매주 일요일이 전통입니다. 저희 집에서의 점심 식사. 민준이는 아침에 와서 감자 깎는 것을 돕습니다. 하윤이는 샐러드를 자릅니다. 하준이는 식탁을 차리고 모두에게 한 조각씩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꼭 모든 것을 다시 셉니다. 그리고 강우진은 파이를 가져옵니다. 그는 제 레시피로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전자물 끓이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케이크 시트를 만드네요. 이제는 그가 저보다 더 잘 만듭니다. 거의요. 우리는 서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원했던 대로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를 쫓지 않습니다. 하윤이는 가끔 묻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민준이는 피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엄마는 떠났어. 힘들었거든.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아빠랑 할머니는 항상 곁에 있단다. 아이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는 것보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준이는 어느 날 강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아빠, 우리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아이를 안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으니 이제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들 셋, 민준이, 하준이, 그리고 강우진은 최근에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적고, 얼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방금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누군가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거라고 말했다면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해냈을지 상상도 안 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준이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2명의 아버지가 있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에 관해서라면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도예 동호회에 가입했고 노르딕 워킹에도 등록했습니다. 미경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파이를 먹으며 손주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래된 책들을 다시 읽고 가끔은 다시 립스틱도 바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는 매일 전화합니다. 예의상이 아니라 그냥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하윤이는 유치원에서 할머니, 나의 태양이라는 글씨가 적힌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진짜예요 라고 쓴 손수 만든 카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만약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 진실을 두려워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혼자 앉아 남의 사진이나 보며 제 가족이 서서히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겠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할머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워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여자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승리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이는 영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힘을 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진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몇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